예, 선생님 첫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제목은 좋은 초음파 영상을 위한 기기 조작법 및 초음파 에코의 이해 접근. 제목이 굉장히 깁니다. 아마 여러분이 강의를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강의는 작년 우리가 10월 달에 그 대한임상 초음파 학회에 제가 강의 있는 내용을 선생님한테 다시 소개해 드립니다. 여기 저 진료실에 제가 강의하는 모습이고, 여기는 지난 추석 때, 구정 때죠. 일본의 그 동방이대 오모리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마루야마 게니치라고 의사 선생님이 아니고 소노그래퍼입니다. 이 책을 복부 초음파 정석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제가 일본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해가 저자를 찾아가 가지고 저자하고 책을 전해주고 기념 촬영했습니다. 일본하고 우리하고 미국하고는 초음파 하는 것이 조금 틀립니다. 우리는 이제 법적으로 초음파사가 초음파 검사를 하는 거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판독을 지금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초음파사들이 스캔하고 판독도 하고 의사의 코사인만 있으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또 초음파 학교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이 소노그래퍼에 대한 자격, 법적인 자격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은 가보면 재밌는 게 초음파 학회 하면요, 의사만 모이는 게 아니고 초음파사도 따로 모여가지고 또 같이 학회를 하고 또 의사들이 초음파사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초음파 책을 보면 의사가 쓰는 책도 있지만 초음파사가 쓰는 책도 많고, 또 어떤 책은 초음파사가 쓰는 책을 의사가 추천사를 쓰는 책도 있고, 또 어떤 책은 의사하고 초음파사가 합동으로 책을 쓰는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우리하고 조금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어떻게 발전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일본을 비하는 동기는 사실은 73년도에 제가 예과 때 본가 아니고 예과 2학년 때 1974년 10월 유신이 있었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10월 유신하고 학교를 휴교를 했습니다. 제가 예과 2학년 때니까 갑자기 학교에 갔더니 우리 경북대학교에 군인이 지키면서 학교가 문이 닫았으니까 오지 마라 하니까 정말 잘 됐죠. 그래서 매일째 노는 것도 지겹죠. 뭐 학생이 돈도 없는데 대구의 명동인 동성로를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에 이시의 학원이라고 학원이 있었습니다. 학원이 있었는데 학원 옆을 지나가니까 이제 전단지를 주더라고요. 누가 전단지를 딱 받아 보니까 이런 이제 공부하라고 그런 전단지였어요. 그래서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러 공부하겠다 싶다가 학원을 등록했더니 이 일제시대 선생하신 나이 많은 영감님이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었더라. 그 당시에 일본어 교과서 단 2가지밖에 없었습니다. 73년도에 호전 일본어 교본 박성범 선생님이신데, 이게 이제 서울 외국어대학 일본어과 과장인 박성범 선생님이 짓는 호전 일본어 교복하는 책자하고 또 사전도 1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그 책을 가지고 일본어를 공부를 했는데 회화를 배우는 게 아니고 독본을 배웠죠. 그냥 이제 배웠습니다. 2달 딱 배우고 나니까 휴교령이 끝나가지고 학교 허락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이제 한자를 많이 배웠거든요. 우리 때만 해도 교과서에 전부 다 국어 한자 본문 있고 신문은 전부 다 한자가 빽빽하게 있을 시대니까 한자는 뭐 충분히 공부할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일본어 배울 때 발음을 배우는 게 아니고 그냥 한자 보고 토시 배우고는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발음을 잘 못합니다. 그냥 눈으로 보는 거는 아주 잘 봅니다. 한자가 익숙하니까요. 그래서 그 후에 이게 저한테 굉장한 도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가면 서점에 가가
초음파 책이라든지 이런 걸 사가 보고 번역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일본 책 보는 거는 정말 내한테는 굉장히 친숙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책도 번역하고 또 번역하면 저자를 찾아가가지고 또 인사도 하고 기념 촬영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안이 많이 했네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초음파 검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는 난인베이시브하죠. 환자한테 전혀 고통이 없고, 그리고 실시간 영상을 보는 거죠. 이 리얼타임 검사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검사 동시에 판독을 해야죠. 검사자하고 판독자하고 동의해야 됩니다. CT나 MRI는 검사자가 검사하고 난 뒤에 판독은 나중에 해도 되지만 초음파는 검사하면서 바로 판독해야 된다 하는 저 특이한 검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검사자의 능력에 따라 진단 능력이 결정되는 아주 주관적인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실력 있는 사람하고 실력 없는 사람과 차이가 없다면 참 곤란한 문제가 되죠. 실력 있는 사람하고 실력 없는 사람과 차이가 뚜렷하게 나와야 이게 좋은 검사입니다. 이 초음파가 바로 그렇습니다.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능력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검사가 됩니다. 그리고 검사자 외에 제3자의 판독이 제한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이 찍었는 걸 제3자가 판독하기는 굉장히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검사적에서 변변 부위를 놓치고 정상 부위만 관찰할 수 있고, 때로는 정상 부위가 마치 찍기에 따라서 변변처럼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 검사를 할 때는 초음파 장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리고 환자도 검사 전에 적절한 준비가 필요하고, 또 초음파에 대한 해부학적 지식, 그 다음에 생리, 병리학적 지식에 근거가 있어요. 병리학적 지식이 있어야만이 실시간 판독력이 높아집니다. 초음파의 탐적자는 이 탐적자가 보시면 컨벡스 프로브, 리니어 프로브, 섹터 프로브가 있습니다. 컨벡스 프로브가 볼록한 형태죠. 이 컨벡스 프로브가 이것은 이제 주로 로우 프리퀀시죠. 탐적자의 주파수가 낮은 대신에 페네트레이션이 좋습니다. 리니어 프로브는 대체로 하이 프리퀀시고 이 깊이는 못 들어가지만 해상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대체로 슈퍼피셜한 장비에 사용합니다. 브레스트라든지 사이로이드라든지 근골격계 사용되죠. 섹타는 이제 심장 하는데 사용됩니다. 옛날에는 복부에도 섹타를 사용했습니다만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초음파에서는 기계 여러 가지 만지는 게 많지만 실제로 쓰는 거는 몇 개 안 됩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개인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개인의 초음파에 나오는 반사파를 어느 정도 수신한 반사파를 정기적 신호를 조절하죠. 개인을 너무 높이면 밝게 되어버리죠. 개인을 낮추면 어둡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개인을 자기가 좋아하는 개인을 하는데, 사람마다 좀 틀리지만 대체로 이제 복부를 할 때는 약간 어두운 상태에서 우리가 개인 너무 밝으면 병변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을 낮추면 노이즈가 이제 감소되지만 신호 강도가 저하돼 가지고 어두워지죠. 그렇게 개인을 올려버리면 노이즈 잡음이 또 많이 올라가가 개인을 올렸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STC 가기도 하고 TC 가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초음파 기기를 이제 세팅을 할 때는 우리가 초음파 정상적에서는 초음파 빔이 슈퍼피셜한 데는 강하게 나오지만 깊게 갈수록 초음파가 감쇄를 일으키죠. 그래서 어둡게 됩니다. 그래서 기계 자체에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슈퍼피셜 부분이나 심부나 균질하게 나오도록 기계가 되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초음파 검사하다 보면 이쪽이 많이 고액으로 나오면
뒤쪽은 어둡게 되죠. 왜냐하면 초음파빔이 반사를 많이 되니까 신부 쪽으로 갈 수 있는 초음파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런 SDC를 이렇게 조절합니다. SDC를 좀 조절해가 그냥 보통 할 때는 이렇게 비스듬하게 만들지만 경우에 따라서 부위를 신부를 많이 볼락하면 이렇게 해주고 신부를 표면을 이제 슈퍼피셜한 부분을 많이 볼 때는 이 개인을 좀 더 오른쪽으로 해서 깊게 신부가 아닌 슈퍼피셜 부분을 잘 보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STC를 뭐 건드릴 경우는 좀 드뭅니다. 요거는 뭐 패티 리버를 보거나 또는 OBS 한 사람 보거나 이런 때는 좀 신부의 에코를 좀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는 주파수 프리퀀시가 중요합니다. 프리퀀시는 초음파의 하이 프리퀀시는 우리가 해상도는 좋아지지만 신부로 잘 못 들어가고 로우 프리퀀시는 해상도는 나쁘지만 깊숙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뒤에 한 잔의 패티 리버죠. 4MHz로 보니까 이 표층 부분은 잘 보이지만 깊은 부분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리퀀시를 낮춰주면 2.8MHz를 하면 이 깊숙한 부분에도 신부도 잘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패티 리버 같은 걸 볼 때는 약간 프리퀀시를 낮춰줘서 우리가 깊숙하게 있는 부분을 잘 관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포커스가 중요합니다. 초음파는 우리가 집속을 하게 되죠. 초음파 빔이 이렇게 나오면 요 초점 부분에 집속을 하게 되고 이 빔을 모으죠. 모았고 난 뒤에는 이렇게 확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의 음속의 포괄주례가 라테럴 레졸루션을 좋게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를 볼 때 포커스를 조절할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스톤 같은 거, 골스톤이나 리나스톤이 있을 때 진단에 제일 중요한 게 후방 음영이죠. 포스레알 섀도우가 있느냐 없느냐를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포커스를 고에코 부분에 바로 위쪽에 포커스를 맞춰주면 이 섀도우가 참 선명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그 포커스를 고정해 놓지만 내가 그 부분의 그 섀도우를 보기 위해서는 포커스를 맞춰줍니다. 그리고 최근에 멀티 포커스도 있습니다. 멀티 포커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 해상도는 증가하는데 이게 이제 프레임 레이트를 걔가 초당 영상을 맺는 것이 그게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된 장기에서는 안 움직이는 장기에는 이 멀티 포커스를 써도 됩니다만 우리 소화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움직이는 그렇게 모틸리티가 있는 장기에는 멀티 포커스를 주면 프레임 레이트가 떨어져 가지고 영상이 조금 그 연속성이 리얼타임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 멀티 포커스를 있어도 쓰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 다음에 다이나믹 레인지에 가게 있습니다. 다이나믹 레인지는 체부의 체내에서 반사돼 돌아다니는 신호는 이제 그 다양한 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신호의 강약 차이를 어느 정도로 표시하느냐 하는 것이 다이나믹 레인지입니다. 그게 어떤 신호를 폭을 아주 넓게 하느냐, 폭을 좁게 하느냐죠. 그렇죠. 그래서 다이나믹 레인지가 40dB일 경우에는 가장 밝은 신호와 가장 어두운 신호의 차이가 10의 4성이고 60dB일 때는 10의 6성이 됩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레인지가 40dB이 되면 흑백 대조도가 좋아서 심장이나 혈관 초음파에 사용되고 목표 초음파는 대체로 50에서 55dB로 그걸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나믹 레인지를 좁게 하면 에코 대조도가 증가되어서 작은 신호 차이를 알 수 있지만 영상이 굉장히 거칠어져 버립니다. 그 반대로 다이나믹 레인지를 넓게 하면 약한 신호에서 강한 신호를 넓은 범위에 표시할 수 있어 부드러운 영상이 되지만 미세한 에코 차이를
나타내지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쉽게 생각하게 되면 이제 1등에서 성적의 순을 1등에서 100명까지 학생이 있는데 그걸 폭을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되죠. 그렇게 1등에서 100등까지 다를 단위 레인지를 넓게 하게 되면 그 31등하고 31등 사이 폭이 별로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이나믹 레인지를 좁혀버렸다는 것은 그렇게 중간 성적이 한 30등에서 60등 사이 폭을 잘라가 거기서 해버리면 30등하고 31등하고의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레인지를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70, 그 영상이 70이고 여기 40이죠. 그 다이나믹 레인지를 넓혀버리면 부드럽지만 다이나믹 레인지를 좁혀버리면 코사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다이나믹 레인지를 손은 보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제 다이나믹 레인지를 좀 좁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간에 우리가 뭐 리브에서 시로시스의 노즐을 보거나 이런 거 볼 때 미시한 결절을 보거나 이럴 때는 다이나믹 레인지를 높여버리면 결절을 인식이 안 되죠. 그럴 때는 다이나믹 레인지를 좀 좁히면 병변의 에코의 미시한 에코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에는 하모니 이미지입니다. 하모니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초음파가 우리 인체에 들어가가 반사를 하게 되죠. 첫 번째 들어오는 파가 펀더멘탈 이미지입니다. 기본파인데 이 초음파는 우리가 물체하고 있고 그 물체 주위에 있는 음파하고 같이 들어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에 내가 초음파가 빔이 탁가가 여기에 그 마이크에 여기에 딱 부딪히잖아요.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오는데 요거 돌아오는 거 플러스 요 주위에 있는 에코가 같이 섞여가 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오는 파는 요거는 좀 더 순수한 파입니다. 다시 조금 비유가 적절하지 않지만 우리가 연못에 돌을 던졌다. 그럼 첫 번째 물결이 오지 않습니까? 그 물결이 펀더멘털 이미지고 두 번째 오는 물결이 하모닉 이미지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물결이 서드 이미지죠. 그렇게 물결이 차차차차 오는데 첫 번째 이미지는 부딪히는 거하고 주의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아티팩트하고 들어오죠. 그럼 두 번째 이미지는 좀 더 순수한 이미지가 들어옵니다. 근데 두 번째 이미지의 단점은 첫 번째 이미지에 비해서는 에코가 약하죠. 인텐시티가 약합니다. 그래서 초음파 기계가 첫 번째 이미지를 안 받고 두 번째 이미지를 받아가 증폭을 시켜주죠. 그렇게 만든 게 하모닉 이미지입니다. 하모닉 이미지의 장점은 뭐냐 하면 아티팩트를 줄이고 그 다음에 해상도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자면 GB나 유리너리 브레드라든지 또는 우리 간내 담간이라든지 간내 문맥이라든지 이런 바스큘라 스트럭처라든지 이런 데에서 아티팩트가 생기면 여기 병변인지 구별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하모닉 이미지를 사용하면 훨씬 해상도가 좋아집니다. 근데 하모닉 이미지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이 이제 신호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 슈퍼피셜한 부위에서는 좋은데 딥한 데서는 깊숙하게 있는 스트럭처에서는 신호 강도가 약하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기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든 기계들이 하모닉 이미지 플러스 펀더멘털 섞어가지고 복합 이미지를 냅니다. 그러면 해상도도 좋고 페네트레이션도 좋아집니다. 회사마다 기계가 하모닉 이미지 플러스 펀더멘털 이미지를 섞어가지고 영상을 구성하니까 기계도 다 그렇습니다. 옛날 기계는 보면 하모닉 따로 펀더멘털 이미지 따르는데 요즘 기계는 다 하모닉하고 펀더멘털 이미지를 브랜딩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요 보시면 옛날 기계인데 펀더멘털 이미지를 이럴 때 하모닉 이미지로 요 보시면 깨끗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모니 이미지, 요즘은 전부 다 하모니 이미지로 사용돼요. 하모니 이미지 사용한 문제점이 패티리거나 이런 거 진단에 조금 어려워집니다. 다음에 이제 본론적인 문제가 왔습니다. 초음파는 무엇이냐죠. 네, 우리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는 가정 주파수는 20에서 2만 헤르츠입니다. 이거보다 더 높은 주파수는 초음파죠. 울트라 하는 말은 주파수가 사람의 청력을 오버하는 음파를 초음파를 합니다. 우리 초음파하는 친구들이 두 명이 있습니다. 박쥐하고 돌고래가 우리의 친구들입니다. 자, 박쥐하고 초음파는 같은 초음파를 쓰지만 프리퀀시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 박쥐가 쓰는 초음파가 고주파겠습니까? 돌고래가 쓰는 초음파가 고주파겠습니까? 박쥐가 쓰는 사람이 고주파 손 들어보죠. 기권 없습니다. 돌고래가 쓰는 것이 고주파. 이상하다. 이민정 쌤이 써서 박쥐가 고주파고 돌고래가 좋아서 났습니다. 내가 알겠습니까? 고주파는 멀리 뭔가 대신에 해상도가 좋고 또 저주파는 멀리 가는 해상도 낮죠. 박쥐는 불과 한 1m 정도만 봐도 충분하지요. 돌고래는 엄청 멀리 가야 됩니다. 그렇죠? 바닷속에 있죠. 그래서 그러면 사람이 어학연에서는 주파수는 얼마나 될 것이냐? 엄청 높습니다. 3에서 15메가헤르츠. 메가가 얼마냐면 100만이입니다. 300만에서 1500만 헤르츠입니다. 엄청 높은 주파수입니다. 박쥐하고 돌고래는 붙어서 더 높은 주파수입니다. 자, 우리 초음파를 좀 배울 때 조금 이상했거든. 우리가 초음파에서 어려운 초음파는 공기를 잘 못 통과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할 때 피부에 젤을 대고 하지 않습니까? 공기를 못 통과. 박쥐가 초음파 쓰는데 왜 그러면 공기 중에 잘 통하느냐? 박쥐 쓰는 초음파는 우리 사람의 의학에서는 초음파보다 훨씬 주파수가 낮기 때문에 공기를 무난하게 뚫고 가지만 의학용 3메가헤르츠 정도의 고주파는 공기를 못 통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할 때 젤을 사용하게 됩니다. 젤을 사용하는 목적은 보십시오. 초음파의 스킨하고 초음파 사이에 공백을 없애고 그 다음에 젤을 사용하면 매끄럽게 우리가 초음파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젤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탐촉자에서 초음파가 가면 이렇게 통과하면서 흡수를 일으키죠. 우리가 조직을 통하면서 조직에서 초음파를 흡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산란을 일으킵니다. 산란. 이렇게 조직이 통과하면서 흡수도 되지만 일부 초음파 빔이 산란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초음파 빔이 반사를 하게 되고 반사를 하죠. 그 다음에 어떤 초음파 빔은 흡수 산란을 하지 않고 그냥 통과를 해버립니다. 통과를 해요. 이런 걸 일으키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한 강의입니다. 우리가 초음파의 에코의 정도를 무에코, 강에코, 고에코, 저에코, 아이소에코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강에코, 고에코는 사실 똑같은 개념인데 편하게 위해서 후방 음영이 뚜렷한 걸 강에코로 하고 고에코는 후방 음영이 뚜렷하지 않은 걸 고에코로 합니다. 크게 나누면 고에코, 강에코 같은 고에코입니다. 첫 번째 무에코, 아네코이죠. 헤파티시스트입니다. 자, 헤파티시스트인데 간에서 생긴 간 낭종은 초파에서 보면 어떤 현상이냐면 경계가 스무스하고 그 다음에 뒤쪽에 후방 음양 정강을 동반하는 무에코 병변이 나옵니다. 그러면 왜 간 낭종이 이런 병변을 보일 것이냐? 간 낭종은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간의 조직 중에서. 이 질문을 대답 못 하실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간에는 뭐가 있습니까? 헤파토사이트, 그 다음 바일닥트, 베슬, 림파틱,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커넥티브 티슈, 파이브러 티슈 있죠. 바스큘러 스트럭처 있죠.
어디서 헤파틱 시스트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바일 닥트에 생겼죠. 바일 닥트가 딜라테이션 되가 헤파틱 시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간낭종은 이렇게 간낭종은 보시면 조직학적으로 앱세리움으로 이렇게 라인이 되었습니다. 이건 트루 시스트입니다. 우리가 조직학에 배우면 트루 시스트, 슈도 시스트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트루 시스트라는 말은 앱세리움으로 라인이 된 시스트입니다. 슈도 시스트는 뭡니까? 콜라겐이나 파이브러 티슈로 라인이 됐죠. 우리 판크레아스에 나오는 판크레아스 슈도 시스트는 판크레아타이티스의 플루이드가 나와가 주위에는 소프트 티슈, 파이브러 티슈, 커넥트 티슈가 라인이 돼가지고 시스트가 되는 거죠. 그게 앱세리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앱세리움으로 라인이 되는 시스트는 표면이 스무스합니다. 그리고 앱세리움은 아주 얇기 때문에 초파상에서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시스트 안에 물로서 채 있기 때문에 초파빔이 물은 초파가 아주 잘 통과합니다. 흡수가 안 되고 바로 초파가 통과해버리면 초파빔이 이렇게 통과하면서 어테니에이션, 흡수가 안 되고 그냥 통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주위의 조직에 비해서 초파빔이 흡수가 안 된 에너지가 뒤쪽에 부딪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에 후방 음량 증가가 생깁니다. 그러면 왜 후방 음량 증가가 생기냐? 초파빔이 물을 통과하면서 감쇄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에 부딪히게 됩니다. 초파기계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죠. 세팅을 할 때 이 호모지니어스하게 보이기 위해서 뒤쪽으로 갈수록 초파빔의 신호 강도를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지금 여기에 고에코로 나오게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초파빔이 감쇄가 안 된 상태에서 조직에 산란이 되니까 그 부분에서는 초파가 반사된 음파가 증가되어 있는데 그게 증폭을 시키니까 고에코로 나오는 거죠. 초파빔이 물을 통과하면서 빔 자체가 강해진 게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는 중요한 소개는 요겁니다. 여기 포면이 이렇게 전방 후방 에코가 이렇게 고에코로 보입니다. 자, 지금부터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초파가 고에코로 반사가 많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물질 자체가 고에 반사를 많이 시키는 물질일 때, 가령 석회화라든지 이런 거는 물질 그 자체가 반사체거든요. 두 번째는 그 물질의 에코의 임피던스의 차이가 강할 때는 그 경계면에서 반사를 많이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간실질하고 물하고는 에코, 초음파의 전달 임피던스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성질이 완전히 다른 물질하고의 경계 사이에서는 반사를 많이 일으킵니다. 난 나중에 또 복습을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스터는 보시면 중요한 게 여기에 고에코로 보이고 여기에 고에코로 보이고 이 중요한 물하고 이 주위에 바깥에 있는 간 조직하고 음량의 임피던스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물질은 초파가 통과하는 매질의 전파 속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물은 전파 속도가 높고 이 조직은 주위의 조직은 전파 속도가 물보다 빠릅니다. 나중에 또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기 중요합니다. 우리가 물질의 그 전파 속도가 다 틀리죠. 주위에 있는 간 조직은 물보다 속도가 벨로시티가 빠릅니다. 그러나 물에서는 전달 속도가 통과 속도가 느립니다. 그러니까 초음파가 빠른 속도가 전파 속도가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갈 때는 안으로 골절합니다. 안으로. 쉽게 말하자면 이 비유가 적절하자면 강물이 빠른 데서 보드가 강물이 느린 데로 가면 보드가 어떻게 안으로 그 보드의 머리가 안쪽으로 굽혀들어요. 반대로 자
바깥의 속도가 느리고 안쪽에 요쪽의 속도가 빠른 물질로 통과할 때는 바깥으로 굴절해 버립니다. 바깥으로 굴절하죠. 그래서 속도가 느린 데서 빠른 데로 갈 때는 바깥으로 굴절해 버립니다. 굴절이죠. 초음파의 굴절입니다. 굴절에 이어서 라테랄 섀도우가 생깁니다. 라테랄 섀도우. 그래서 요게 라테랄 섀도우가 생기고 간 종양에도 라테랄 섀도우가 생깁니다. 간 종양에서는 주위의 간에 비해서 간 종양은 속도가 빠릅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바깥의 조직에 비해서 간암이나 간 종양은 세포가 아주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밀집이 돼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라테랄 섀도우가 바깥쪽으로 굴절이 됩니다. 이 굴절에 대한 조건은 이 결절이 스무스해야 됩니다. 이 결절이 일레귤러를 하거나 이런 결절에서는 라테랄 섀도우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절이 생기게 라테랄 섀도우가 생기려면 전제 조건이 결절과 주위 조직하고의 임피던스 차이가 많아야 되고, 두 번째는 결절의 표면이 스무스해야 된다. 이런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보시면 전부 다 믿음이 없어가지고 안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말을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간 낭종하고 간 세포암입니다. 요거는 무에코고 요거는 저에코죠. HCC. 자, HCC가 저에코인 이유가 뭐냐? 조금 우리가 간암이 되면, 스몰 HCC에 간암이 되면 간 세포의 밀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우리가 초음파에서 암인 경우에는 대부분 저에코로 나오는 원인은 이거는 이 암이 되면 암세포가 대체적으로 암세포는 적거든요. 적은 세포들이 확 밀집이 되는 겁니다. 마치 동원 참치캔 멘치로 안에 고기가 꽉 차듯이 세포가 엄청나게 밀집이 되죠. 그래서 이 HCC의 경우에는 주위의 간 실질에 비해서 간 세포의 밀도가 적어도 5배 내지 6배 됩니다. 엄청난 세포가 꽉 밀집이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가 요 결절을 통과할 때 호모지니어스한 스트럭처를 통과하기 때문에 초음파 빔이 반사를 안 일으키고 통과하기 때문에 저에코가 됩니다. 자, 저에코가 되는 것은 그 세포가 밀집이 되고 균질한 조직일 때는 저에코가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중요한 개념은 나중에 또 시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낭종하고 저에코 간세포암의 DDX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안에 저에코 결절할 때 이것이 시스터냐 안 그러면 HCC냐 하늘과 땅 차이죠. HCC 헤파틱 시스터는 아무 문제 없지만 HCC는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근데 문제는 이 무에코하고 저에코는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안 됩니다. 야구에서 3할대 타자하고 2할 9푼 구리하고 코리안 리그에서 페넌트 레이스에서 안타 차이 몇 개 나겠습니까? 4개 내지 5개거든요. 4안타 더 치면 3할대 타자고 4개 못 치면 2할 9푼 타자입니다. 2할 9푼하고 3할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3할 타자는 강타자고 2할 9푼은 평범한 타자가 됩니다. 3할하고 2할 9푼은 하늘과 땅이죠. 야구도 투수도 10승 투수하고 9승하고는 틀리죠. 완전히 틀립니다. 20승 올리면 뭐 이건 대단한 거죠. 뭐. 10승하고 9승은 하늘과 땅입니다. 그래서 감별의 포인트는 자, 헤파틱 시스텔은 어떻습니까? 앱세리머로 라인이 되기 때문에 아주 경계가 스무스하죠. HCC는 어떻습니까? 주위에 파이브러 티슈로 둘러서니까 경계가 일레귤러를 하겠죠. 자세히 보면 오돌오돌합니다. 파이브러 티슈로. 그 다음에는 형태가 대체로 시스터는 라운드 내지 오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HCC일 때는 그 부분이 뾰족뾰족한 형태입니다. 자세히 보면 라운드 오버하지 않고 약간 뾰족뾰족한 맛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이브로 티슈로 라이닝이 되어 있거든요. 후방 음영이 어떠냐? 시스터는 후방 음영이 강하죠. 그러나 이 HCC도 후방 음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균질한 암 셰도를 통과하면서 초음파 감시를 주위보다 적게 일어났기 때문에 스몰 저에코 HCC는 후방 음영 증감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중요한 게 경계면입니다. 경계면을 자세히 보시면 시스터는 이쪽에 주위 조직에 이렇게 선상 에코가 보입니다. 그러나 요 보이죠? 요 선상 에코 안 보입니까? 보이는데 HCC는 그러나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칼라 도플러 데아가 내부의 시스터는 당연히 혈류 신호가 없겠지만 HCC의 경우는 혈류 신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있으면 HCC 시스터가 아니죠. 없으면 시스터일 수도 있고 HCC일 수도 있고 둘 다 가능할 수 있죠. 이해가 되셨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강에코를 하는 개념은 우리가 그 섀도를 뚜렷한 섀도를 동반하는 고에코를 강에코로 합니다. 대포적이 석회하죠. 칼시피케이션이죠. 초파가 딱 석회하고 부딪히면 요 경계면에서 강한 반사를 일으키고 초파 빔이 일부는 대부분 반사되고 일부는 또 통과하죠. 통과하면서 감시를 일으키죠. 흡수가 되니까 나중에는 이 석회화 뒤쪽은 크리어한 섀도를 만들게 됩니다. 초파 빔이 하나도 안 통과하니까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에어입니다. 이 에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어는 아주 극소량의 에어는 공기는 정상 고에코로 후방 음영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냥 점으로 나오죠.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자, 공기가 있고 공기 방울이 있는데 공기 방울 사이에 액체가 있는 수가 있습니다. 액체가 있으면 이 공기 방울 사이에 액체가 들어있고 이 액체는 마치 깔때기 같은 형태가 지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초음파 빔이 요 안에 들어가 리버버레이션을 일으킵니다. 마치 호흡처럼 보이죠. 혹시 여러분 유성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옛날에 SP 음악과에 막 테이프로 돌려가지고 바늘 올리면 뭐 나카유스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 들어보시면 소리 엄청 큽니다. 유성기 소리 엄청 커요. 좋은 유성기 크레덴자 같은 들어보면 뭐 소리가 굉장히 근데 거기서는 모기 같은 소리가 대부분 나오는데 그게 호흡을 통해가 엄청 큰 소리로 나오거든요. 그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초음파 빔이 호흡같이 손이 들어가가 중풍이 돼가 어떤 나오면 이렇게 선상에고 착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뭘 뜻하냐면 공기방울 안에 들어가 있는 에어 공기방울 안에 프루이드가 리버버레이션 잘 보이는데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가 초음파 해보면 렁이 있죠. 행경막 위쪽에 렁인데 렁에 그 폐포 안에 공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공기 안에 에어가 들어가 있으면 이런 링다운 아티팩트가 나옵니다. 이런 링다운 아티팩트가 나오면 뭐를 의미하냐면 여기 공기죠. 요것도 공기죠. 공기가 점상으로 나오고 선상으로 나오고 여기는 링다운 아티팩트로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공기가 아주 많을 때는 어떠냐? 공기가 많을 때는 섀도를 보여요. 섀도우. 요 공기고 공기 중간중간에 이렇게 섀도우인데 더티 섀도우를 보입니다. 왜냐하면 공기는 칼시피케이션하고 달리 치밀하지 않죠. 공기 틈새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선생님들 시네마 천국 다 보셨죠? 영화 시네마 천국 보면 영화 필름이 뭐 오래 쓰면 뒤에 막 비가 막 오지 않습니까? 우리 어릴 때마다 극장에 16극장 있고 2류 있고 3류극장 있죠. 3류극장 가면 필름 오래 써가지고 화면이 막 비가 막 옵니다. 그 다음 별게 참아줄 수 있는데 결정적인 키스 장면이나 이런 장면은 갑자기 안 나옵니다. 끊기지 있어요.
옛날에 삼육극장 요즘은 그런 일 없죠. 그 옛날에 저희들 극장에는 어떻게 했냐면 극장마다 상영 시간이 틀립니다. 가령 어떤 극장은 10시부터 시작하고 어떤 건 10시 반에 시작하고 어떤 건 11시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그 필름을 한 통 가지고 세 극장에 돌리거든요. 진짜입니다. 그 9시 시작하면 테이프 30분 돌리고 나면 이걸 오토바이에 실어가지고 다음 극장에 가고 다음 극장에서 떨리고 또 그 막기를 또 다음 극장에 돌리고 한 그 필름 가지고 세 극장 뺑뺑 돌리고 하는데 가끔 불상사가 생깁니다. 교통 혼잡 때문에 영화 필름이 늦게 오면 한창 영화다 갑자기 딱 끊기면서 좀 있으면 막 도도도도 발자국 소리 들리면 연사실에 이렇게 필름들을 들여서 사람 소리가 들립니다. 네, 그 더티 섀도우가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는 장관의 가스가 엄청나게 많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이 가스, 장관의 가스, 콜론이나 서머 가스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반향사의 식입니다. 장관계. 이런 거는 뭐냐면 이 고액포가 가스라 하는 것을 시사하는 아주 중요한 소견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조금 설명을 잘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방이 고액포로 나옵니다. 이게 패티리버죠. 패티리버를 해보시면 지방이 여기에 슈퍼피셜한 고액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가서는 저액포가 나옵니다. 왜 저액포냐면 여기에서 많이 반사를 해가 고액포로 되는데 뒤쪽으로 갈수록 이제 초음파가 가무새를 이렇게가 깊숙하게 들어간 초음파 빔이 없어지니까 뒤에는 새까맣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방은 모두가 고액포로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버드나 마가린을 굳히는 거는 초음파를 해보시면 혹시 버드나 마가린 집에 있으면 그거 가지고 한번 초음파 한번 대보십시오. 버드나 마가린 딱딱한 고형은 고액포로 나옵니다. 그런데 버드나 마가린을 녹여가지고 초음파해 보면 저액포로 나옵니다. 그럼 지방나는 고액포로 나오는데 우리 피하 지방, 피부 밑에 있는 서브큐타니어스에 있는 팻은 초음파를 해보면 저액포로 나와요. 이상하죠? 같은 지방인데 왜 그러면 패티 리버에서는 고액포로 나오고 우리 서브큐타니어스의 팻은 저액포로 나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초음파에서 요 점점은 뭐냐면 헤파토사이트에 있는 팻 하나하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음파 빔이 들어가가 헤파토사이트에 있는 그 팻하고 부딪히면 산란을 일으킵니다. 산란을 일으키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헤파토사이트의 팻하고 산란과 산란파가 부딪혀가지고 서메이션을 일으키가 이 러서메이션 되는 산란파가 합쳐져가지고 프로브로 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요 점 하나하나가 헤파토사이트는 팻이 아니고 무수한 산란파에 합의되도록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일어나려면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팻이 아주 밀집해야 됩니다. 그렇죠. 산란파 해봐야 폭이 얼마 되지 않잖아요. 산란파 선은 이만큼 떨어져 있으면 뭐 서메이션 될 수도 없죠. 이렇게 딱 붙어 있어야지 산란파가 서메이션이 되죠. 그 다음에 전제 조건은 그 팻과 팻 사이에 다른 물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서 부딪히는 산란파가 서메이션 돼가 위로 올라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전부 다 전혀 불신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서브큐타니어스 팻은 뭐냐면 피하지만 저 팻 덩어리잖아요. 초음파 빔이 산란을 일으켜도 서메이션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초음파의 산란파가 서메이션을 안 일으키고 돌아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피하 지방은 저액포로 나옵니다. 자, 일단 무조건 모를 때는 믿어야 됩니다.
있습니다. 예, 믿어야 저 신자가 되죠. 예, 자꾸 의심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믿는 자가 복이 옵니다. 그러면 다음에 자 그러면 그래서 모든 것이 제코로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초음파에서 늘 이야기하지만 초음파의 에코는 절대치가 아니고 상대치입니다. 가령 경북의 저 청송 골짜기에 10명 되는 학교에 공부 1등하는 애가 있습니다. 이 학생이 영어도 잘하고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이런 아까운 인재를 청송까지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경북 골짜기에 있는데 우리나라 제일 좋은 고등학교에 보내야 되겠다 해가 대원외고에 이제 전화를 왔습니다. 대원외고에 오면 가가 대한민국 1등 같으면 대원외고에서 당연히 1등 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대원외고에 중위권 내지 하위권으로 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처럼 초음파의 에코는 절대치가 아닙니다. 상대치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육상의 꽃이 400m 남자 400m 계주인데 미국이 세계 1위인데 미국 대표팀에 4명 중에 올림픽 대표 중에 한국 제일 잘하는 400m 계주 선수를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미국 대표팀 올림픽에 나가 예선 탈락할 겁니다. 당연하죠. 세 명이 열심히 잘 달리는데 한 명이 못 달리면 당연히 예선 탈락이죠. 이런 일이 생기죠. 그래서 절대치가 아니고 상대치입니다.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자, 정상 기둥이고 여기 뭡니까? 중심에코 복합체죠. 중심에코 복합체가 굉장히 고효과로 나옵니다. 왜 그러냐? 중심에코 복합체는 신우, 펠리스가 있고 신우 주위에 연보 조직이 있죠. 그 다음에 혈관 있죠. 림파틱 닥터, 너브 다양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초음파 빔이 다양한 조직을 통과하면서 반사를 일으켜가 고에코됩니다. 이 중심에코 조직이 딱딱해서 고에코 되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 초음파의 임피던스가 아주 다양한 헤테로지너스한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과하면서 반사를 일으켜 고에코가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맞습니까? 네. 이렇게 해줘야 되나 반응이 없으니까 전부 다 안 믿는 거로 작동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보십시오. 나이가 들면 신우주의 지방 조직이 침착이 됩니다. 신우주의 이제 팻이 어큐뮬레이션 됩니다. 팻이 어큐뮬레이션 되는 병을 사이누스 리포마토시스 병. 나이 많은 할아버지들 보시면 아줌마들 보면 중심에코 복합자 이런 저에코 병변이 보입니다. 마치 조개처럼 보이죠. 이걸 사이누스 리포마토시스인데 이게 저에코로 보여요. 이게 지방인데 지방 침륜이 되는데 고에코로 보여야 될 텐데 왜 저에코로 보입니까? 중심에코 복합체보다 지방이 지가 아무리 고에코도 중심에코 복합체가 워낙 고에코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에코 됩니다. 우리 의과대학에 들어와가지고 고등학교 공부 잘했거든요. 근데 의과대학에 들어 성적이 중위권 성적을 딱 까봤어요. 아버님이니까 너는 밥 먹고 지금 밥 먹고 뭐 하는 거야? 공부를 이렇게 안 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해도 중위권이 있는 거예요. 상대적이잖아요. 네. 그런 이게 상대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가 사이너스가 딜라테이션 되면 중심에코 복합체가 왜 됩니까? 에코가 떨어져 버리죠. 혈관이 딜라테이션 되면 왜 됩니까? 저에코 되죠. 림프관이 딜라테이션 저에코죠. 모든 조직이 딜라테이션 되면 모조리 다 저에코 됩니다. 워낙 중심에코 복합체가 고에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제 스톤하고 폴립입니다. 자, 콜레스테롤 우리 스톤하고 콜레스테롤 폴립을 두 개의 감별점은 스톤은 섀도우가 있고 폴립은 섀도우가 없다. 그 다음에 스톤은 체위 변화에 따른 움직임이 있고 폴립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 굉장히 중요한 감별점입니다. 그러면 스톤은 왜 섀도우가 있고 폴립은 왜 섀도우가 없느냐? 이상하다. 다 콜레스테롤인데
조직학적 구성이 전혀 틀리는 거죠. 이 이제 담낭의 내강의 과일하고 콜레스테롤 스톤하고는 음양 계면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초음파 비묘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고에코, 선상 고에코가 보입니까? 왜냐하면 과일하고 콜레스테롤 스톤하고는 음양 임피던스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반사를 하고 그 다음에 통과하면서 점점 감시를 일으키가 섀도를 일으켰습니다. 자, 콜레스테롤 폴립은 어떻습니까? 콜레스테롤 폴립은 발생 기전이 과일에 우리 있는 콜레스테롤이 앱세리움으로 들어가는 거죠. 앱세리움 들어가면 앱세리움에서 우리 밑에 있는 서브 앱세리얼 티슈에서는 베슬에서 히스테오사이트가 나오죠. 히스테오사이트가 콜레스테롤을 엔갈핑해 버립니다. 이 엔갈핑에 있는 것이 돌출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래 돌출했는데 여기에 정상 고에코는 이 히스테오사이트 안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이 산란해가 그 산란파가 스메이션 되는 겁니다. 그게 아까 패티리버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히스테오사이트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산란해가 그 산란파가 스메이션 돼가 반사를 돼가 왔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히스테오사이트에 있는 그 바깥에 있는 커넥티브 티슈는 초음파빔이 잘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후방 섀도우가 안 생기는 거죠. 반사하는 그것은 히스테오사이트에는 콜레스테롤이고 나머지 연부 조직은 초음파빔이 감시를 잘 안 일으키고 통과하니까 초음파의 에너지가 별로 감시를 안 하고 통과해 버리니까 후방은 그냥 섀도우를 동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거는 선상인데 요거는 정상의 에코로 보입니다. 다음에는 콜로이드입니다. 콜로이드. 우리가 콜로이드가 고에코로 보이죠. 사이로이드를 보시면 선생님 사이로이드 조직인데요. 사이로이드 고에코가 되고 사이로이드가 고에코로 보이는 것은 여기에 폴리클에 앱세리움이 있고 안쪽에 콜로이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음파빔이 앱세리움하고 콜로이드하고 강한 반사 계면을 일으키고 또 콜로이드 자체가 이 강한 반사를 하니까 사이로이드는 상당히 고에코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제 파피러리 캔서입니다. 캔서일 때는 우리가 종양의 파피러리 캔서에서는 저에코로 보입니다. 그럼 파피러리 캔서가 왜 저에코로 보이냐? 앱세리움에서 종양이 생겨가 안으로 파먹어 들어가고 주위로 침륜하죠. 요걸 조직학적으로 보면 파이브로바스큘라 번들에 앱세리움이 막 증식해 있습니다. 세포가 엄청 증식이 되고 있습니다. 세포가 증식되면 에코는 어떻게 됩니까? 저에코로 되죠? 그렇죠? 그러고 주위 조직으로 파먹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레귤러가 하죠. 우리가 종양이 캡슐을 동반할 때는 두꺼운 캡슐을 동반할 때는 어떻습니까? 경계가 스무스하지만 종양이 캡슐을 동반하지 않고 주위 조직으로 파먹어 들어갈 때는 일레귤러하게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인데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은 뭐냐면 라미네이티드 칼시피케이션입니다. 요 폴리큘러 세포가 떨어져 나오가 그 주위에 칼시피케이션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여기 정상 고에코로 보입니다. 이게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하고 사모마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석회화가 적어도 섀도우를 동반하려고 하면 크기가 최소한 2mm 내지 3mm는 되게 되는데 요거는 1m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섀도우를 동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섀도우를 동반하려는 점상 고에코로 보이죠. 그리고 이 종양이 이제 톨러로 된 와이드 형태를 보입니다. 이거는 뭐 다 그런 게 아니고 톨러 된 와이드 형태를 보이면 암을 의심하는 거죠. 왜냐하면 비나인 종양과 틀리가 말리그넌트 종양은 주위 그 조직이 아니라 관계없이 지 자라고 싶은 대로 자라는 거죠. 원래 양아치나 깡패들은 주위 이웃을 신경을 안 쓰죠. 조금 그래도 주위 신경을 씁니다. 왜냐하면 양아치는 술 처먹고 아무데나 와가 깽판 부르지만 조폭은 어떻습니까?
자기 간을 보이게 세금을 걷어야 되기 때문에 조폭은 점잖하죠. 점잖은데 양아치는 시도 때도가 애를 비깁니다. 그렇게 조폭보다 더한 양아치가 더 나쁘죠. 네, 그렇게 뭐 내가 봐서는 조폭보다 더 나쁜 양아치입니다. 지 멋대로 자라는 거죠. 다음에는 파이브러스 티슈입니다. 섬유결합 조직. 섬유결합 조직은 고에코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이브러스 티슈죠. 근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여기 그 콜란지오시입니다. 콜란지오시는 그 세포 성분이 적고 파이브러스 티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파이브러스 티슈가 많은 조직, 세포 성분과 혈류 적가 적고 파이브러스 티슈가 많은 조직이 일반적으로 고에코로 보입니다. 문제는 다 그렇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판크레아스 캔서입니다. 이제 여기 스프레닉 베인이고 판크레아스의 테일에 저에코로 보이는 판크레아스 덕터시에입니다. 판크레아스 덕터시에는 판크레아스의 페리페럴 판크레아스 덕터에서 생기는 종양인데 세포 성분은 적고 파이브 티슈가 굉장히 많고 혈류 성분이 적습니다. 주위 조직을 파먹어 들어가죠. 그러면 당연히 고역으로 나와야 될 건데 그렇지 않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 판크레아스가 애시나이가 아트로피를 일으키고 그리고 판크레아스의 커넥티브 티슈에 팻이 액큐뮬레이션 됩니다. 그럼 판크레아스 에코가 왜 됩니까? 고에코로 되죠. 젊은 사람 판크레아스 보면 에코가 저에코인데 올드에이지나 당뇨병이나 이런 사람들은 팻 인필트레이션 때문에 판크레아스가 고에코가 됩니다. 거기에 판크레아스 캔서가 생기면 판크레아스의 캔서의 파이브러스 티슈하고 판크레아스의 팻이한 고에코고 누가 더 고에코냐면 팻이 더 고에코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에 젖는 거죠. 카드에 뭡니까? 그 스트레이터 그 풀아웃한테 밟히는 거 같죠. 똑같습니다. 결국은 상대적으로 파이브 티슈가 팻보다 저에코니까 저에코로 나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염증세포가 침륜이 됩니다. 우리가 인플레메이션이 되면 제일 먼저 조직에 인플레메이션이 생기죠. 생기면 염증세포가 침륜이 되면 에코가 높아집니다. 그러다가 염증세포에서 우리가 프루이드가 나오게 되죠. 염증세포에서 우리 톡식 물질이 나와가 베슬이 딜라테이션 되가 베슬에서 프루이드가 엑스트라바시에이션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코가 물이 들어가니까 에코가 떨어지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이제 아펜디사이티스 생깁니다. 급성 충수염이 생기면 충수 주위에 소프티슈가 있지 않습니까? 소프티슈에 패드 있습니다. 패드 있는데 보통 정상적인 사람은 충수 주위에 커넥티브 티슈가 메센트리 그러니까 그 메조 아펜딕스 거기에는 저에코로 보이는데 어큐트 아펜디사이트만 염증세포가 침륜이 되면 폐쇄 고에코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염증세포가 침륜되면 고에코가 그러다가 저에코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리버에 염증이 생기면 처음에는 염증세포가 있을 때 고에코로 보이다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저에코로 보이고 진행되면 그 다음에는 자꾸 성숙하게 되면 압세스켈리티 무에코로 보입니다. 그렇게 이 변변의 진행의 스테이트에 따라 다양한 에코를 보이게 됩니다. 다음에는 메타세이즈입니다. 메타세이즈. 우리가 이제 그 책에 읽어보면 그 메타세 캔서의 중요한 소견이 벌스 아이사인 타겟 사인 편이 있습니다. 요거는 메커니즘이 주로 어떤 데 많이 생겨요? 런 캔서나 브레스트 캔서 이런 것은 이 간의 메타세이스에는 저에코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에코로 보인다는 것은 세포 성분이 많은 거죠. 그렇죠? 이 메타세 캔서가 점점 커지면 여기 저에코였습니다. 점점 커지면 블라드 베슬을 따라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센터 부분은 고에코로 됩니다. 왜 그러냐면 코아귤레이션 네크로시스를 일으키는
그게 종양이 너무 빨리 자라면 블라스플라이를 못 따라가니까 코아귤레이션 네크로시스가 생기고, 그러면 센터 부분은 코아귤레이션 네크로시스 고액고고 변형 부분은 살아있는 종양이니까 저액호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좀 더 심해지면 고액호 부분의 중심부에 리케펙션 네크로시스만 무액호가 되고 바깥에 고액호 되고 저액호가 되고 이런 식으로 보이다. 보시면 요게 보십시오. 요게는 저액호고 요 코액호고 요번 센터부는 네크로시스 이렇게 씁니다. 요 고액호 네크로시스 변연의 저액호 되겠습니다. 그래서 벌 사이드, 타겟 사이드 나온다는 것은 메타셀 캔서 중에 아주 나쁜 놈입니다. 왜냐하면 종양이 레피드 그로잉 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네, 연결해서 다음에는 자, 종괴 내에 다양한 구조물로 구성될 때는 고액호로 보인다. 아까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했죠. 처음에 초음파가 고액호로 보이는 것은 구성 성분 자체가 고액호이거나 또는 고액호 물질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구조물로 구성될 때는 초음파 비임이 통과하면서 굉장히 반사를 마해가 고액호로 된다. 기억나죠? 초음파의 10계명입니다. 10계명을 해야 됩니다. 그걸 아니면 이야기가 안 됩니다. 자, 해망지오마가 있습니다. 해망지오마는 카보너스 타입 해망지오마입니다. 해망지오마는 요 전부 다 바스큘러 레이커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스큘러 레이커는 혈관 내피세포 엔도세리움으로 이렇게 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주위에는 커넥티브 티슈가 있습니다. 초음파 빔이 이렇게 오면 왜 되겠습니까? 이 엔도세리움 내강하고 커넥티브 통과하면서 무수한 반사를 일으킵니다. 반사를 일으키가 이렇게 고액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딱딱해가 고액호가 아니고 내강을 통과하면서 무수한 반사로 고액호를 보이고 후방문양 증강이 보입니다. 이상하다. 고액호인데 왜 후방문양 증강이냐? 본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거는 시스템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안에 전부 다 피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반사도 많이 하지만 산란과 흡수가 별로 안 되는 거죠. 주위 조직에서. 그래서 해망지오마 뒤에 후방음양 증가가 있는데 그렇게 심한 강한 후방음양 증가는 아닙니다. 약한 후방증. 이해가 되셨죠? 근데 해망지오마가 이제 신자가 한 번 생겼습니다. 열심히 하셔가지고 나중에 초음파 전도사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을 땅 끝까지 전파해야죠. 그 다음에 해망지오마가 커지거나 변성을 일으키면 페리페랄은 아주 작은 마이크로 바스큘러 스트럭처를 유지하는 센터 부분은 혈관의 내강이 딜라테이션인데 커지면 왜 되겠습니까? 에코가 떨어지게 되겠죠. 무에코가 되겠죠. 그렇죠? 또 혈관의 반대로 안에 파이브로시스가 되면 왜 되겠습니까? 에코가 떨어지겠죠. 그렇죠? 네, 떨어집니다. 때로는 출혈이 일으키면 고에코로 보이고 이런 변성을 일으키면 에코제니시가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페리페랄은 마이크로바스큘러 스트럭처를 유지하기 때문에 해망지오마에서 중요한 소견이 마지널 스트롱 에코죠. 중심 부분은 변성으로 에코가 떨어지지만 변형 부분에는 스트롱 에코를 유지하는 걸 마지널 스트롱 에코. 해망지오마의 중요한 소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해망지오마 보시면 자 여기는 고에코죠. 마이크로. 그런데 요 보십시오. 변형은 에코가 떨어지는데 변형은 고에코로 보이고 중심부는 에코가 떨어지죠. 이걸 마지널 스트롱 에코라고 하죠. 네. 그 다음에 믹스드 에코로 보일 수도 있죠. 그래서 혈관종은 고에코일 수도 있고 저에코일 수도 있고 헤테로진 믹스드 에코일 수도 있고 심지어 아이소에코일 수도 있습니다. 많이 보는 일이지만 우리가 혈관종에다가 CT를 찍었습니다. 찍어가 이제 내가 딱 봤는 거 리버에 S4에만 해망지오마 있었는데 CT를 찍어 보니까 S4도 아니고 S4에도 있고 7번에도 있고 3번에도 있다.
그래서 그걸 딱 보고 CT를 보고 그 부분 노래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해방지오마는 반사가 정상 조직하고 별 차이가 없어가지고 해방지오마 안 보여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해방지오마 환자인데 내가 다른 병원에서 해방지오마가 S4에 보인다 해가 내가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수도 있어요. 없어졌는 게 아니고 있었는데 안에 프라필링이라든지 변성이라든지 이렇게 뭐 안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초음파의 안에 내부의 구조에 그게 의해서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저에코가 무엇이냐? 이게 알아야 됩니다. 저에코는 세포학적으로 지방 같은 고에코 물질이 없어야 됩니다. 첫째. 두 번째는 균질한 세포가 정식이 되어야 됩니다. 균질한 세포가 밀집이 돼가 정식이 되면 저에코로 보입니다. 구조적으로 아나토미가 좀 호모지니어스한 스트럭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야만이 저에코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하이퍼바스큘라보다는 히포바스큘라, 피폐혈성 종괴가 저에코로 만들 수가 많습니다. 자, 다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에코로 종괴로 보려면 첫째는 안에 세포에 고에코 물질이 없고, 두 번째는 세포가 정식이 많이 되고, 세 번째는 안에 스트럭처가 헤테로지너스한 구조가 아니고 호모지니어스한 구조가 되고, 네 번째는 하이퍼바스큘라보다는 히포바스큘라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캐피러리가 발달이 되는 이런 거는 캐필러리하고 세포하고 음양계면을 일으키기 때문에 고에코로 나타날 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예가 이거죠. 리버의 HCC로 돌아왔습니다. HCC의 작은 HCC는 스몰 HCC는 저에코로 보이죠. 왜 그러면 스몰 HCC의 저에코로 보이냐? 자, 정상 리버는 이렇죠. 포탈리에가 있고 요 안에 바일닥트, 헤파틱 아트리, 포탈베인이 있고, 포탈베인하고 헤파틱 아트리가 와가 브라더가 합쳐져가 사이노소이로 들어가가 센트럴 베인으로 들어가는 게 정상 리버의 구조인데, HCC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세포가 굉장히 정식합니다. 그래 정상의 4에서 6배를 정식하고 간세포의 크기가 적어지고, 그 다음에 사이노소이드가 위축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호모지니어스한 구조를 만들어가 저에코 결절이고 약한 후방 문양을 만들게 되죠. 자, 이해가 되셨죠? 이제 조금 믿음이 좀 가진 사람 조금 있습니다. 네. 그런데 HCC도 고에코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HCC의 고에코로 보이는 경우는 어떠냐? 제일 많은 게 패드 어큐뮬레이션입니다. 팻이나 침륜이 되게 지방 침륜이 되면 고에코로 보입니다. 특히 웰 디프레시일 때 HCC는 고에코로 보이죠. 네, 그렇죠. 두 번째는 우리가 사이노소이드가 델라테이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이노소이드하고 헤파토사이트하고 음양계면차가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스트럭처가 그랜줄러 포메이션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구조가 헤테로지너스, 이 두 개는 구조가 헤테로지너스한 거고, 요거는 세포의 성분의 페이시 어큐뮬레이션 되는 거죠. 그러면 스몰 HCC도 고에코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경우에는 이 두 번째, 세 번째가 대부분 이겁니다. 웰 디프레시 HCC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저에코로 보이는 경우는 조직에 프루이드가 고이면 저에코로 보입니다. 조직에. 자, 물은 무에코죠. 거기에 아이소에코나 고에코에 물을 탐구해야 되겠습니까? 에코 떨어지지 않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직에 정상 조직에 물을 타면 에코가 떨어지죠. 우리가 어큐트 인플레이션 되면 어큐트 인플레이션 프루이드가 보이게 되잖아요. 급성염증. 만성염증은 어떻습니까? 파이브라 티슈가 생기는 거죠. 만성염증은 에코가 중과하지만 급성염증은 에코가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초음파가 아주 CT보다 좋은 점은
물을 찾아내는 데는 초음파가 귀신이거든요. 물을 찾는 데는 귀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보시면 우리가 초음파, 저주파 초음파입니다. 여기 스토마의 월이 이렇게 됩니다. 이걸 이제 컨벡스하고 리니아 초음파만 초음파가 위백이 5레이어로 봅니다. 그러나 정상 위백은 어떻게 되냐? 자, 정상 소화관의 청구전은 첫째 앱스테리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버 앱스테리아 라미나 프로포리아까지요. 그 다음에 무스큘라리스 무코사가 있습니다. 요 세 층을 점막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점막 하층이 있습니다. 점막 하층은 아주 헤테로지너스합니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점막 하층에는 여기에 혈관도 있고 신경도 있고 림프관도 있고 그랜드도 있고 주위에 커넥티브 티슈도 있고 아주 복잡한 구조물이 들어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 밑에는 고유건층이 있고 그 다음에 장막하층이 있고 장막층이 있습니다. 근육은 제이코죠. 근육은 머슬은 우리 몸에서 제이코로 나타난 게 근육이죠. 그 다음에 이 시로사는 파이브러스 티슈입니다. 파이브러스 티슈는 고액으로 나오죠. 자, 그러면 초음파 빔이 딱 통과합니다. 앱세리움하고 내관하는 강한 음량 계면이 있기 때문에 제1층은 고액호입니다. 제1층의 고액호는 바로 내강하고 앱세리움에서 음량 반사에 의한 고액호입니다. 제2층은 저액호인데 제2층의 저액호는 무스큘라리스 무코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일부 서브 앱세리움이 저액호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3층은 고액호인데 서브 무코사 고액호. 왜냐하면 초음파가 서브 무코사를 통과하면서 아주 헤테로 조직을 통과하면서 반사를 마이가 고액호로 됩니다. 아까 그 키드니의 중심에코 복합자가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머슬층은 저액호로 나오죠. 그 다음에 서브 시로사는 파이브러스 티슈고 그 다음에 시로사하고 주위 커넥티브 주위 조직하고 강한 음양 계면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고액호로 나옵니다. 이제 다 이해가 되셨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위에 AGM에 어큐트 게스트릭 무코사를 해주는 급성이 염증이죠. 무코사가 무코사가 두꺼워지고 에코가 떨어지죠. 이거 무코사니까 두꺼워지고 에코가 떨어지는 것은 여기에 염증이 생기고 프루이드가 고이기 때문에 에코가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나 캔서는 어떻게 되죠? 청구조가 없어지고 이건 청구조가 유지되죠. 캔서는 무코사에서 암이 생겨가 이 암이 밀배를 파먹어 들어가면서 파이브러스 레이어, 파이브러 티슈가 되고 데스모플라스틱 리액션을 일으켜가지고 에코가 떨어지면서 청구조가 보이지 않아요. 이건 청구조가 나오면 청구조가 안 보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캔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소에코 이제 다 돼갑니다. 아이소에코 결정. 초음파의 가장 문제는 아이소에코 결정은 보이질 않죠. 왜냐하면 주위하고 대조도가 있어야만이 보이는데 대조도가 없으면 결정은 인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소에코 결정을 우리가 진단하는 데는 첫째는 이 아이소에코 결정에도 돌출할 때 돌출을 하면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혈관이나 다른 바스큘러 스트럭처를 디스플레이스먼트 해버리면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종괴 내부에 이상 혈류 신호가 있으면 종괴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종괴가 있는데 혈관을 이렇게 디스플레이스먼트 했습니다. 다음에 이게 FNH인데 포칼 노듈러 하이퍼플라시아인데 우리나라는 드물고 이제 서양에 많은 병인데 이거는 병이라보다는 발생학적 질병입니다. 우리가 리버를 만들 때 하나님이 잠시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리버는 뭐가 있어요? 포탈베인 헤파티아트리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만들다가 막 깜빡하셔가지고 포탈베인을 못 만들었어요. 헤파티아트리만 만들었어요. 주로 이제 그거는 어디에 생기냐면 포탈베인이 쭉 이렇게 발전하다가 리버의 페리페리 부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헤파틱 아트를 못 만들고 포탈베이를 못 만들고 그러면 리버는 어떡합니까? 헤파틱 아트리가 딜라테이션 돼가지고 이 리버를 먹여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 되면 어떤 구조가 되느냐면 요 센터 부분에 헤파틱 아트리에 딜라테이션 되면서 헤파틱 아트를 쭉쭉 뻗어나가요. 방사선상으로 뻗어나가면서 그 혈관 주위에 리버 헤파토사이트가 하이퍼플라시아를 일으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결절로 인식이 안 되는데 칼라 도플러의 중심부에 혈류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뭔가 종괴가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 종괴가 지금 아이소 에코장 이렇게 주의하고 에코 차이가 없는데 이건 HCC래. 이걸 왜 종괴로 인식을 했냐면 변연의 저해코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연의 저해코드가 있어요. 자, 우리가 나중에 리버에 이제 그 리버가 HCC의 발달 과정에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제 리제네이티브 노즐이 생겼잖아요. 리제네이티브 재생결절은 정상 리버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재생결절에서 암으로 생기는 게 디스플라스틱 노즐입니다. DNA를 하죠. 디스플라스틱 노즐은 특징이 블라베설이 플로우가 좀 나쁩니다. 그래서 블라베설이 플로우가 나빠지면 이 헤파토사이트 안에 팻이 어큐뮬레이션 됩니다. 팻이 어큐뮬레이션 돼요. 그러면 왜 팻이 어큐뮬레이션? 헤파토사이트 안에 팻이 어큐뮬레이션 되는 메커니즘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포탈베인에서 팻이 너무 많이 들어올 때 그러면 왜 돼요? 리버에 팻이 많이 들어오면 사이토플라즘 안에 팻이 어큐뮬레이션 되죠. 또 하나 메커니즘은 그럴 때는 리버 헤파토사이트 팻이 마크로 큰 팻이 두 번째 메커니즘은 헤파토사이트가 톡식이나 이스케믹 인저리를 받게 되면 헤파토사이트에 정상적으로 있는 폐들이 이베큐레이션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나가요. 그래서 폐들이 어큐뮬레이션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현미학적으로 헤파토사이트 안에 마크로 베시큘러 타입의 폐는 괜찮은 폐들이고 마이크로 베시큘러 타입 폐는 나쁜 폐입니다. 나쁜 질환입니다. 톡식 헤파타이티스나 이런 건 전부 다 헤파토사이트 작은 폐이 어큐뮬레이션 됐습니다. 그래서 폐이 어큐뮬레이션 되면 디스플라스 노즐은 고에코로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HCC가 생기죠. HCC 생기면 센터 부분은 저에코 되고 주위에는 디스플라스 노즐이니까 고에코로 됩니다. 이런 게 뭐예요? 스몰 HCC라는 개념인데 스몰 HCC라는 개념은 2cm 이하의 HCC를 스몰 HCC인데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early HCC는 스몰 2cm 이하의 HCC인데 경계가 불분명한 걸 early HCC라고 2cm 이하의 HCC인데 경계가 명료한 걸 progressed HCC를 합니다. 그렇게 구별, 경계가 명료한 것은 프로그레스 HCC, 경계가 불명한 것은 early HCC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내부가 이제 불균절하게 보는 게 있습니다. 자, 작은 간암인데 간암이 크기가 팽창을 하게 되면 주위에 헬로가 생깁니다. 헬로가 생기죠. 헬로를 동반하는 HCC는 어떤 암, 이 암이 빨리 자라나면 헬로가 동반할 수가 없죠. 서서히 자라가지고 암이 팽창성 발육을 해가 주위 조직을 컴프레션해가 파이브러스 티슈가 생겨가지고 헬로를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은 감별이 뭐냐면 벌사이사인하고 HCG 헬로하고 감별점이죠. 자, 감별점은 사실은 책에는 보면 뭐냐면 HCG 헬로는 얇고 이 벌사이사이는 메타식 헬로는 두껍다 했는데 사실은 두껍다 얇다는 개념은 상대적이라서 뭐 어떻게 말할 수 없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은 크기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 HCC의 헬로가 나오려면 적어도 2cm는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종개가 2cm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헬로가 보일 때는 HCC보다는 메타세퀀서죠. 메타세퀀서는 그러니까 종개가 2cm 이상 되면서 헬로가 있을 때는 이거는 HCC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자면 종개가 1cm 정도 되는데 헬로 변연 제코드가 있으면 이거는 HCC보다는 메타세퀀서를 먼저 의심해야 되는 병이죠. 이해가 되셨죠? 네. 네, 선생님, 부흥회를 한번 해야 된다. 이거 전부 다 신자들이 지금 교회 온 신자들이 전부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헬로를 동반하는 HCC죠. 그 다음에 이거는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이죠. 이건 벌사에서 타겟사입니다. HCC인 경우에는 이 노즐러 타입에는 이 결절의 에코가 다양하게 보였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있지만 발생학적으로 조직학이 틀리고 발생의 그 속도가 틀리는 결절들이 혼재했을 때는 모자이크 패턴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모자이크 패턴은 이 HCC의 중요한 소견이 됩니다. 첫 번째 강의 제일 중요하고 오늘 강의 첫 번째 강의는 선생님들이 열심히 자꾸 보셔야 되고 내가 PPT를 쌤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보시고 자꾸 복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오늘 초음파 10개명은 아니지만 초음파의 명심해야 될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초음파의 에코는 무에코, 강에코, 고에코, 저에코, 아이소에코로 구성되어 있다. 네,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초음파의 에코는 딱딱한 거 있고 소프트한 게 아니고 초음파의 반사에 의해서 결정돼요. 반사가 많이 되면 고에코가 되고 반사가 적게 되면 저에코가 되고 반사가 하나도 없이 그냥 다 통과해 버리면 무에코가 된다. 두 번째 계명입니다. 세 번째, 반사는 뭐 어떤 때 말하시면 물질 자체가 고에코 물질을 가지거나 내부 구조가 헤테로지너스 할 때 반사를 많이 일으킨다. 그렇죠? 두 가지가 있죠. 그렇죠? 세 번째 계명입니다. 네 번째 계명은 우리가 종개가 저에코로 보이는 경우는 세포가 고에코 물질을 가지지 않고 균질한 세포가 밀집 정식이 되고 안에 내부의 구조가 호모지니어스하고 바스큘럴, 하이퍼바스큘럴보다는 피펠성, 히포바스큘럴한 종개에서 저에코로 보이고 보인다. 그리고 물질의 인플레메이션 대가 프루이드가 보이게 되면 에코가 저에코로 보인다. 고에코 저에코 틀리죠? 다섯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종개가 에코는 절대치가 아니고 상대적이다. 아무리 고에코라도 주의가 아주 강력한 고에코일 때는 저에코가 되거든요. 절대 평가가 아니고 상대 평가다.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요? 저 학생이 시험을 쳐가왔어요. 야, 네 이번에 성적 어떻게 됐냐? 예, 시험 모의고사 쳤는데 90점 땄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 너 우리 아들 공부 잘했다. 근데 너 반에 꼴찌가 몇 점 땄냐? 예, 꼴찌가 90점이고 1등이 100점이고 평균이 98점이에요. 그러면 못 했는 거죠. 너 시험 몇 점 땄냐? 40점. 공부를 이렇게 안 할 수가 있냐? 그러면 너 반에 1등이 몇 점이에요? 예, 전데요. 40점. 잘했구나. 이래 되는 거죠. 절대평가, 상대평가다. 그렇죠? 네. 이걸 꼭 5개 생각하시면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초음파 공부할 때
초음파를 볼 때는 하수, 중간, 상이 있습니다. 하수는 뭐냐? 초음파를 딱 켜가 리버에 결절이 보였다. 이러면 잘 찾았다. 그 다음에 CT 보내야 되겠다. 이러면 이건 하수 교정. 그 다음에는 중간급은 결절이 탁 보이면 이게 리버에 S 7번에 메스가 있고 이거는 HCC에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 이거는 아주 작은 중간급이죠. 상급은 뭐냐? HCC를 팍 결절을 보고 이 결절을 보니까 CT는 어떻게 나올 거고 같고 MRI는 어떻게 나올 것 같고 병리는 어떻게 나올 것 같다.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영상을 보고 CT가 내가 생각하고 낫네. CT는 좀 틀리네. MRI에 나왔네. 그 다음에 나중에 해부 병리를 보고 병리학적 소견이 이렇구나. 이렇게 이제 초음파 사진을 영상을 보고 이제 CT, MRI 병리 소견을 추정하면 그거는 상급자죠. 진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돌아가신 대구의 그 방사선 영상의학 선생님 서수지 선생님이라고 이분은 병리에 딸통한 분이에요. 영상의학 중에 병리를 딸통했어요. 그래서 컨퍼런스 하면 사진 초음파 CT 사진 나오면 초음파 CT 사진 보고 병리를 이거는 본인이 결절이 어떻고 병리학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고 이 머릿속에 지식이 완전히 정리가 돼가 초음파 사진 보면 CT가 어떻게 나올 거고 MRI는 어떻게 나올 거고 병리가 어떻게 나올 발통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리 뭐 대단한 거죠. 네, 그렇게 하는 사람 상급입니다. 네, 그래서 초음파는 재밌는 학문입니다. 왜냐하면 할 듯 못 듯 하니까 공부를 하시면서 영상이 어떻게 생각이 나오는가 자꾸 생각하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